안녕하세요. AI 혁명. 보통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떠올리시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심에는 그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곳을 보려고 합니다. 유럽, 특히 네덜란드의 두 기업인데요. 바로 네비우스 그룹과 ASML입니다. 이 AI 시장이 2033년에는 3조 5천억 달러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거대한 시장에서 이 두 네덜란드 회사가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두 회사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면서도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AI의 핵심인 칩, 그 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장비를 만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칩들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죠. 서로 다른 분야에서 AI 생태계를 딱 받치고 있는 거네요. 네, 핵심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관점에서 보면 각자 매력도 다르고 위험 요인도 달라서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클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두 기업, 배경부터 기술, 성장 전망, 또 과제까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죠.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요즘 정말 뜨거운 네비우스로부터 시작해볼까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50% 넘게 올랐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네, 맞아요. 엄청난 상승세죠. 이게 단순한 거품이나 열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회사 어떤 배경이 있나요? 네비우스 그룹, 이 스토리가 좀 드라마틱합니다. 오, 그래요? 원래 이름은 얀덱스 NV였어요. 얀덱스? 아, 러시아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얀덱스를 소유하고 있었고 나스닥에도 상장되어 있었죠. 그런데요? 근데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커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스닥에서 거래 중단되고 상장 폐지까지 됐습니다. 좀 아픈 과거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 사업 부문을 완전히 매각하고 분리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 네비우스 그룹이라는 새 이름으로 AI 인프라 기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스닥에 돌아온 겁니다. 와,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AI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했다. 뭐랄까, 환골탈태였네요. 네, 그렇죠.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근데 얀덱스와의 관계 때문에 서구 시장에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은 없었을까요? 신뢰를 다시 쌓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투자자나 고객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과거 이력 때문에 좀 경계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비우스가 러시아 자산 완전 매각하고 본사도 네덜란드로 옮기고 하면서 투명성, 독립성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려를 좀 불식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죠. 오히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우리는 과거랑 선 긋고 AI 인프라라는 미래 기술에 올인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메시지를 확실히 던졌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AI 인프라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냥 데이터 센터만 짓는 건 아닐 텐데요? 핵심은 바로 엔비디아와의 관계입니다. 아, 엔비디아. 네. 네비우스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H100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요즘 가장 핫한 칩이죠. 그걸 수천 개씩 확보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에 쭉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반으로 AI 모델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또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게 풀스택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예요. 풀스택이요? 단순히 하드웨어만 빌려주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스택, 관리 도구까지 다 통합해서 제공하는 거죠. 북미, 유럽에 이미 센터가 있고요. 최근에는 중동, 이스라엘에도 데이터 센터를 열었는데 이게 또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 기반이에요. 와, 블랙웰 기반 센터를 벌써요? 그거 지금 구하기도 힘들다고 난린데. 네, 이스라엘 센터가 블랙웰 기반으로는 아마 최초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풀스택 데이터 센터 중 하나일 겁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이야, 엔비디아랑 관태가 정말 돈독하거나 아니면 진짜 사업 수완이 대단하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이게 네비우스한테는 어떤 강점이 될까요? 정확합니다. 블랙웰 칩 성능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AI 학습이나 추론 성능, 에너지 효율 면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 최신 인프라를 남들보다 먼저 제공한다는 건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정말 절실한 AI 기업이나 연구소들한테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특히 LLM 같은 거 개발하려면 연산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경쟁사보다 훨씬 안 성능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고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엔비디아 말고 또 다른 중요한 파트너십은 없나요? AI 인프라 사업은 결국 규모랑 생태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반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MS요? 네. 미국 뉴저지에 있는 네비우스 데이터 센터 용량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에 제공하는 대규모 계약을 맺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계약 규모가 무려 19억 달러입니다. 와, 19억 달러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게 네비우스한테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면서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 기업이랑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나 신뢰도를 입증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면 당장 돈 벌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데이터 센터 짓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투자자들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현재 네비우스의 과제이긴 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 순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세는 정말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회사 쪽에서는 올해 말까지 연간 매출 실행률 이걸 한 9억 달러에서 11억 달러 사이로 보고 있고요. 네. 2026년 말까지는 전체 컴퓨팅 파워를 1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도 내놨습니다. 1기가와트. 대단하네요. 그렇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 이런 미래 성장 기대감이랑 또 MS 같은 거대 기업과의 계약 소식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2026년쯤에는 흑자 전환을 시작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비우스, 참 공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회사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반도체 산업에 보이지 않는 손, 네덜란드의 또 다른 거인, ASML입니다. 네, ASML이죠. 네비우스가 AI 연산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면 ASML은 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기도 주가가 올해 한 45% 올랐어요. 꾸준히 좋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ASML은 반도체 칩 만드는 여러 공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 바로 리소그래피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만듭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노광 장비라고 하죠. 노광 장비요? 빗으로 회로를 새기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아주 미세한 회로 패턴을 빛으로 새겨 넣는 기계인데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ASML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EUV 리소그래피 기술을 상용화했고 이 장비를 독점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EUV. 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기존 기술이랑 비교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그냥 더 작게 그릴 수 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기존에 주로 쓰던 게 DUV, 심자외선인데요. EUV는 이것보다 파장이 훨씬 짧은 빛을 씁니다. 네. 파장이 짧으면 당연히 더 세밀한 패턴을 그릴 수 있겠죠? 비유하자면 굵은 펜으로 그림 그리다가 아주 뾰족하고 가는 연필로 바꾸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네요. 이걸로 반도체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를 어마어마하게 눌릴 수 있게 됐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을 계속 가능하게 한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아하. 그래서 현재 나오는 최첨단 AI 칩이나 스마트폰 AP, 고성능 CPU 같은 것들은 사실상 이 EUV 장비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세계 유일의 기술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삼성이나 인텔 같은 회사들도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ASML만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EUV 기술 개발이라는 게 그냥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 13.5나노미터라는 극도로 짧은 파장의 빛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또 이 빛을 제어해서 웨이퍼에 정확하게 쏘는 거. 이 자체가 엄청난 기술적 난제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어려워 보이네요. 네. 수십 년 동안 정말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가 들어갔고요. 전 세계 수백 개 협력사들이랑 같이 복잡한 부품, 기술, 이걸 다 통합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EUV 빛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요. 이 빛은 공기 중에도 흡수돼 버려서 장비 외부를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와. 캐논이나 니콘 같은 경쟁사들도 처음엔 연구를 했었는데 이 기술 장벽이랑 막대한 투자 부담을 못 넘고 결국 다 포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ASML만 남게 된 거군요. 그렇죠. ASML은 여기에 네덜란드 정부 지원도 받고
또 TSMC, 삼성전자, 인텔 같은 고객사들이 초기에 투자도 해주고 협력도 하면서 이 어려운 걸 풀어낸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독점적인 기술 해자,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된 거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ASML의 이 독점적 지위가 정말 그냥 얻어진 게 아니네요. 수십 년의 R&D, 정부, 고객사 협력, 거대한 생태계가 만든 결과물이군요. 그럼 이 비싸고 복잡한 EUV 장비를 사가는 고객들은 주로 누구인가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이런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파운드리역, 위탁 생산 업체들? 네, 이 회사들이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 AMD 같은 팹리스 기업들한테 주문받은 최첨단 칩을 만들려고 ASML의 EUV 장비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 특히 AI나 고성능 컴퓨팅, HPC 칩 수요가 늘면 늘수록 ASML 장비 판매나 서비스 매출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파운드리 회사들이 생산 능력 늘리려면 결국 ASML 장비를 더 사야 하니까요. 거의 뭐 갑 중에 갑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ASML에게도 어려움이 있겠죠? 특히 요즘 미중 기술 경쟁 때문에 좀 시끄럽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ASML이 딱 마주한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미국 주도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가 강화됐잖아요. 여기에 네덜란드 정부도 동참하면서 ASML의 최첨단 EUV 장비는 당연하고 일부 구형 DUV 장비까지 중국 수출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아, 중국 시장이 꽤 컸을 텐데요? 네, 중국은 ASML에게 아주 중요한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입니다. 실제로 ASML CEO 크리스토프 푸케도 2026년 중국 시장 매출은 24년, 25년에 아주 좋았던 실적보다는 꽤 줄어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어요. 중국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하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계획일까요? 물론 단기적인 타격은 있겠지만 푸켓 CEO가 또 동시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렇다고 2026년 전체 매출이 2025년보다 낮아지진 않을 거다. 오, 그건 무슨 뜻이죠? 이건 중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워낙 강하게 늘고 있어서 중국 시장 부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아, 다른 기업 수요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경쟁 엄청나잖아요. 각국 정부도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늘리려고 보조금 막 쏟아붓고 있고요. 이런 지역들에서 새로운 팹, 공장 건설이 아주 활발하니까 여기서 장비 수요가 중국 쪽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게다가 ASML은 또 다음 세대 기술인 하이-NA EUV 장비 개발에도 성공해서 기술 리더십을 더 강화하고 있어요. 하이-NA EUV요. 네, 이건 기존 EUV보다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어서 앞으로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핵심이 될 기술입니다. 와, 기술 개발도 멈추지 않는군요. 중국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다른 쪽 수요랑 차세대 기술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장기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회사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네비우스는 AI 인프라 시장에 떠오르는 도전자, ASML은 반도체 장비 시장의 확고한 챔피언. 성격이 참 다른데요. 만약 AI 관련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이 더 매력적일까요? 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두 회사 성격이 워낙 달라서요. 이건 어떤 투자자냐? 그러니까 투자 기간에 따라 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기간이요? 네, 만약 좀 짧게 한 1년이나 2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네비우스 그룹이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비우스요? 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이익은 좀 부족해도 매출 성장세가 워낙 폭발적이고 또 2026년 흑자 전환 기대감 같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런 게 주가에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좀 공격적인 성장 스토리에 투자하고 싶다면 네비우스가 더 끌릴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좀 길게 5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5년 이상 좀 더 긴 혼호로 본다면 아마 많은 분석가들은 ASML에 손을 들어줄 겁니다. 아, 장기적으로는 ASML. 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네비우스보다 덜할 수 있지만 ASML이 가진 그 독점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해 줄 수 있거든요.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한 ASML의 역할은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비유하자면 예전에 금광시대에 금 캐는 사람보다 옆에서 곡괭이 팔고 청바지 팔던 회사가 결국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있죠. 리바이스처럼요. 그렇죠. EUV라는 독점적인 곡괭이를 파는 ASML의 장기적인 가치는 아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 리스크 같은 변수는 계속 봐야겠지만요. 와,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결국 시간이 핵심 변수군요. 단기 고성장을 원하면 네비우스, 장기적인 안정성과 기술적 해자를 원하면 ASML. 물론 이건 일반적인 분석이고 실제 투자 결정은 각자 판단하셔야겠죠. 맞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오늘 네덜란드의 이 두 AI 거인 네비우스 그룹과 ASML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네비우스의 과감한 변신과 성장 스토리, 그리고 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지배하는 ASML의 저력까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두 기업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건가요? 이 네비우스와 ASML의 사례를 보면 AI 기술 발전이나 투자가 꼭 특정 국가나 몇몇 거대 기업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지정학적 요인이 기술 기업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AI 공급망이나 기술 패권 지형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예를 들면 EUV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리소그래픽 기술이 갑자기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지, 아니면 네비우스처럼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는 제2, 제3의 다크호스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런 질문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기술 변화를 계속 지켜보신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을 넓히는 데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